코로나로요, 전 세계가 정말 혼란을 겪고 있는데 세상에 이런 일까지 빚어졌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휴지 사재기로 혼란을 겪었던 영국에서 또 다른 사재기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차량들이 꼼짝도 않고 꼬리에 꼬리를 문 채로 줄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모두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려는 차량들인데요. 그런데 이 많은 차들이 어떻게 주유소로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정작 기름이 없습니다. 아이고. 이 주유소만 이런 상황에 처한 게 아니었는데요. 전국 주유소의 절반 정도가 기름이 떨어져 운영을 중단하자 차량 운전자들은 여러 주유소들을 다니면서 기름을 구하려고 이렇게 헤매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언제 기름을 넣을 수 있을까 무작정 기다리다가 예민해진 바람에 여기저기서 다툼도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eople are going a bit nuts because 6 a.m. in the morning people are queuing up for petrol, which is a bit crazy. Panic, pure panic. 아니 어쩌다가 이런 상태,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걸까요? 박성매 변호사님. 주유 대란이 시작된 건 지난 24일부터입니다. 영국 석유기업 주유소에 기름을 실어 나를 트럭 운전사가 부족하다는 보도 이후에 불안을 느낀 소비자들이 사재기에 나선 것인데 현재 영국에는 트럭 운전사 10만 명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원래도 부족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트럭 운전사들이 자국으로 귀국해버리고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의 복잡해진 출입국 절차로 신규 유입은 막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역시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대형 트럭 운전면허 시험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인력난은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 영국 정부가 기름 사재기 진화 작업에 나섰지만 글쎄요. 뾰족한 대책이 될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s plenty of fuel. There's no shortage of the fuel within the country. So the most important thing is actually that if people carry on as they normally would and fill up their cars when they normally would, then you... The radio, television, the media seem to suggest, there's not a shortage, but really there isn't anyway, but it's just people get worried. I must get diesel, must get petrol. People that need fuel need fuel. There's a lot of people out there that don't need fuel and are taking it, and that's causing a knock-on effect to the problem. 영국 시민들 얘기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정부는 기름 부족하다, 기름이 충분하다, 걱정하지 말라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아니 충분하다면 눈으로 보여주나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국을 뭐 흔히 젠틀맨, 신사의 나라를 하는데 주유 부족에 대해서는 젠틀할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주유소 대기 차량이 너무나 많이 뒤엉켜져 있어서 고속도로까지 진입한 상황이고요. 또 일부 주유소에서는 1인당 우리나라 돈으로 한 48,000원 정도까지만 사라라고 하니 세상에. 먼 곳에 가는 사람들한테 너무나 많은 경황이 되는 거죠. 네. 뭐 교통부 장관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평소처럼 주유를 하면 됐을 일을 사재기 한다고 급히 서두른 바람에 이런 난동이 일어났다라고 했고요. 화물업계가 좀 잘못돼서 그렇다면서 모든 비난의 화살을 국민이라든가 화물업계로 돌려서 교통부 장관 만나하는데 네. 반면에 전 고용연금부 장관은 또 트럭 운전사 부족은 브렉시트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행정이 무능해서 제대로 트럭 운전수들을 공급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각자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영국은 트럭 운전사 5,000명에게 임시 비자를 발급해서요. 크리스마스 이브 직전까지는 비자를 줘서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또 군인들을 또 투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백 명의 군인들이 트럭 대신에 기름을 좀 나르는 일도 하겠다고 하지만 현재 당장 기름을 넣을 곳이 없는 영국 시민들, 국민들한테서는 정부에게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뭐 당장의 불편이 해소될 기미가 안 보이는 게 지금 큰 걱정 같아요. 그런가 하면요. 세상에 이곳에서는 대통령이 봉변을 당했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어딥니까? 프랑스인데요.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6월 달에도 군중하고 악수를 하다가 뺨을 맞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또다시 행사장에서 봉변을 당했다고 하는데 관련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국제 외식산업 박람회장인데 여기서 마크롱 대통령이 시민들과 인사를 하면서 걷고 있는데 방금 보신 것처럼 뭐가 날라왔잖아요. 저게 달걀인데 보통은 달걀이 날아오면 깨지는데 깨지지 않고 맞고 튕겨나왔거든요. 혹시 삶은 달걀이에요?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혁명 만세라고 외치면서 삶은 달걀을 던진 건데 저 던진 남성은 현장에서 바로 체포돼서 저렇게 수갑에 채워졌습니다. 허허,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지금 마크롱 대통령 본인도 놀랐지만 진짜 근데 이 이후의 대처가 그냥 이 마스크를 써서 그런지 몰라도 눈가에는 웃는 모습이 있어요. 유인계 평론가님. 예, 근데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 나이는 좀 다른 정치인들은 어린 편이지만 굉장히 의연한 제세를 많이 보이지요. 네. 혁명 만세 그러면서 20대 청년이 던졌는데 화를 내기는커녕 할 말이 있으시면 나를 찾아와서 하라라고 하면서 네. 행사를 이어갔고요. 그 네. 후에도 다른 언론인들에게 하는 말하기를 내가 그 사람을 보러 가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행동은 뭐를 말하냐면 프랑스의 정신을 좀 보여주는데 똘레랑스라고 참을성, 네. 예, 관용, 네. 그다음에 정말 대화랑 토론을 좋아하거든요. 일단 맞은 거 참은 다음에 대화를 하겠다라고 해서 프랑스 대통령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앞서도 얘기 나왔지만은 이 마크롱 대통령이요, 박성배 변호사님, 봉변당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봉변을 당한 사실이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마크롱 대통령 대선 후보였던 2017년에는 얼굴에 날달걀을 정면으로 맞기도 했습니다. 어허. 그리고 지난 6월에는 프랑스 남동부 한 시골 마을을 찾았다가 군중과 악수를 하던 중 28세 남성으로부터 돌연 어이고. 뺨을 맞기도 했습니다. 네. 이 남성 징역 4개월 형을 선고받고 지난 21일 풀려났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 걱정을 저희가 하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한 번은 실수라고 볼 수 있잖아요. 뭐 이 프랑스 국민들이야 대통령에서 울분을 표출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경호원들이 한 번은 이 실수가 한 번은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벌써 몇 차례입니까? 저 경호원들 글쎄요. 징계 안 당하고 그대로 있는 것도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바로 이런 분들이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진짜 영웅들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미국의 한 사고 현장에 망토 없는 슈퍼맨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출동한 소방차 앞으로 차량 한 대가 불길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 순간 한 경찰이 다가와서 운전석을 살피더니 망설임 없이 다가가서 운전자를 차 안에서 빼내기 시작하는데요. 아이고. 불길이 타오르는 차량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운전자를 맨몸으로 구조해내는 모습입니다. 네. 소방대원이 불길을 채 잡기도 전에 먼저 도착한 경찰이 주저없이 달려가 운전자를 구해내고 말았는데요. 네. 다행히 운전자는 치료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경찰 역시 부상을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보기만 해도 화면만 봐도 아찔한 게 저 차량 화재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위험성이 있잖아요. 화재근 평론가님. 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저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이 몸을 움츠러들 수도 있고 뭔가 상황이 어떤지 먼저 파악하려고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데 저 경찰관 같은 경우에는 페드로 가르시아라는 분인데 딱 보니까 상황이 지금 몇 초만 지체해도 안 될 것 같았다. 하하. 지금 이럴 때는 시간을 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저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오로지 구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 하나. 아하. 그게 본능으로 느껴져서 야. 나는 그 행동을 해야 되겠다고 느껴서 바로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대단합니다. 행동만 멋진 게 아니라 말도 멋지잖아요. 본능적으로 몸이 먼저 반응했다는 거 아닙니까? 얘기 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appened just out of nowhere, and I just knew his life was at risk, and the first thing that was going through my mind was just get him out of the vehicle before it was just covered in flames. Speaking to the fire department, they said if I would have not done that, it could have been life-threatening for him. I just hope he's okay, and I'm glad that I was there, and I'm just glad it just worked out well, and I would not have changed it. If this would occur again, I would have done the same exact thing again. 저분은 정말 영웅이란 칭호가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왜요? 저 영상이 공개된 후에 곳곳에서 영웅이다, 대단하다 박수를 치는데 저분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저 영웅이라고 칭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아니라 우리 부서에 어떤 사람이 있었어도 저와 똑같은 행동을 했을 세상에. 것입니다. 영웅이어서 한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저는 이 뉴스파이트에서 우리가 수많은 영웅들을 국외만이 국내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의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뭘까요? 겸손함입니다. 해야 할 그러네.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영웅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런 분들이 계시기에 참
뭐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시민들이 든든하게 생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리 도로가 살아있다 이런 말을 하지만요. 세상에 정말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미국의 한 교차로에 불쑥 나타난 차량으로 인해 퇴근길 혼잡한 교차로가 난리가 날 뻔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한 차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는데요. 아이고! 무려 6차선을 가로질러 질주하는 차량, 주행 중이거나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들 사이를 정말 아슬아슬하게 비껴갑니다. 극적으로 다른 차량들과의 충돌은 피했지만 대박 사건! 결국 이 차량 맞은편 상점 쪽으로 돌진하고 말았습니다. 대박 사건. 아니 홍효진 교수님 이거 보고도 저 장면은 믿기지가 않습니다 지금. 네, 이렇게 다수의 차량을 가까스로 피한 이 차량 속에는 30대 여성과 그녀의 2살 난 그 아이가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천만다행히 이제 뭐 다른 차량들을 피했기 때문에 네. 큰 사고는 없었는데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맞은편 상점으로 이제 차가 돌진을 했는데 네. 다행히도 상점을 뭐 이렇게 충돌을 하진 않았다라고 해요. 아하. 예, 그렇게 이제 이 두 사람이 머리에 약간 이제 부상이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다행히도 어떤 생명의 지장은 없는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이 두 사람이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뭐 차량에 탑승한 사람들도 다치지 않았고 크게 다른 사람들도 크게 다치지 않아서 천만 다행이었던 사건이고요. 네. 사건이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지 원인은 지금 현재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은 안 나왔군요. 어쨌든 세상에 운전대를 약간만 비틀어서 다른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을 거 아니에요. 정말로 하늘이 도왔다, 천우신조 이런 말이 딱 떠오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힘들게 모아둔, 숨겨둔 전 재산을 들켰을 때 아이고 그때 기분 어떨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참 난감하겠죠. 그런데 난감한 게 이 남성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 차량의 주인은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마당에 있는 호두나무에서 보이던 다람쥐가 어떤 일을 저지른 건데요. 네. 어느 날 보넷을 열어보니까 이렇게 호두 열매가 한가득 들어있었던 겁니다. 와. 다람쥐는 보닛앞뿐만 아니라 타이어 덮개 아래쪽 등 차량 구석구석에 호두를 많이도 숨겨뒀는데요. 그렇게 차량에서 꺼낸 호두 양만 수백 개에 달하는데 이게 다 다람쥐가 한 일이라니 월동 준비를 하려고 했던 것이었을지 부지런 하나는 인정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남의 차에다가 지금 무슨 이게 무슨 일이고 이게 지금 유인계 평론가님. 아니 그런데 원인 제공은 차 주인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차 주인 집 앞에 호두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다람쥐가 되게 동면을 취하기 때문에 왜 나무 중간에라도 도토리 이런 거 많이 넣어두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요, 불과 며칠 사이에 주차해둔 트럭에서 호두가 수백 개가 나왔어요. 그래 너무 심한데요 이거. 근데 다람쥐가 트럭에 숨긴 호두 양이 어마어마했는데요. 저 시동 제대로 걸립니까 이거? 52갤런이면 어느 정도야 160리터예요. 대박 사건. 엄청나게 많은 건데 네. 호두나무가 있는 데다가 네. 이게 다람쥐까지 해가지고 주인이 정말 낭패를 받겠지만 혹시 저 호두를 팔아서 위안을 좀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트럭 주인은 황당했을 텐데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ostly under the hood and in the fenders. A lot of places inside the radiator fan, all the way through here. That corner's been covered full with walnuts. I had to pull the fenders off and clean all the walnuts out. I thought I had them all, took it down the road, turned the corner. I found one rolling inside the windshield cowl where the wipers go. 그래도 저 트럭 운전자 주인분께서 참 성품이 인자하시네요. 그냥 덤덤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사람을 골탕 먹이는 다람쥐가 있는가 하면요. 세상에 묵묵히 사람을 기다리는 동물도 있다고 합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얼마 전에 인터넷에 어느 놀라운 고양이의 모습이 올라와서 화제인데 네. 그 고양이가 해당 지역에서는 이미 유명한 존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어떠한 모습인지 영상으로 일단 만나보시죠. 뭐 때문에 유명할까요? 네. 여기서 어느 소녀가 스쿨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고양이가 있습니다. 고양이가 딱 앉아가지고 소녀 옆에서 네. 같이 기다리다가 소녀가 스쿨버스를 타는데 고양이가 미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소녀가 버스를 잘 타나 지켜보는 듯이 그리고 세상에. 버스가 떠나는데도 저렇게 계속 앉아가지고
계속 지켜보는데 저게 무슨 훈련을 시키거나 누가 뭐 강제로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날마다 고양이가 스스로 나와서 저렇게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마치 그 아이를 내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듯이 아이고. 고양이의 저런 기특한 모습이 매우 놀랍습니다. 아니 이럴 땐 정말요 박성배 변호사님 사람보다 낫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턱시도 고양이의 이름은 크레이그입니다. 이 크레이그 8개월 넘게 동물 보호소에 갇혀 있다가 2년 전 현재 가족에게 입양됐다고 하는데 어머 세상에. 이후 주인의 딸과 단짝 친구가 됐고 매일 등굣길 배웅을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크레이그 주인에 따르면 처음에는 딸이 버스에 오르자마자 크레이그가 돌아올 거라 생각했는데 딸이 버스에 타고 버스가 시야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크레이그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야, 집사를 위한 마음이 진심인 고양이를 보셨는데 이번에는 이것에 진심인 강아지들이 있다고 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뭘까요? 네, 바로 서핑인데요. 어허. 사람도 하기 어려운 서핑을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설마요. 네, 서핑의 도시로 불리는 미국 헌팅턴 비치입니다. 경기 직전 보호자가 보드를 잡고 대기하다가 경기가 시작되면 강아지들이 기다렸던 듯이 스스로 보드를 끊고 바다를 뛰어드는데요. 헤엄만 잘 치는 줄 알았더니 네 발로 균형 감각을 유지한 채 거센 파도와 맞섰는데 굉장히 능숙해 보입니다. 세상에. 파도가 덮쳐도 굴하지 않고 보호자의 도움도 없이 파도를 온몸으로 즐기는 모습인데요. 네. 이 정도면 정말 강아지 서퍼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그냥 네. 언뜻 듣기로는 보호자랑 같이 탈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박 사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gets super excited. This is what he loves this more than anything. He starts barking at the truck on the street when we come. I think this is a fun event where people can come out and watch, and then competitors can surf and have fun with their owners. You know what? It's all about just practice. You go out there, you're gonna fall in the water a couple times. You may not catch a wave that day, but you just go out there and just sitting in the water just feels so relaxing, hanging out in the sand, getting all sandy and wet, but, you know, and getting tired. That's what it's all about. But you just got to keep practicing. 자, 저렇게 해서 대회 또 이게 대회라는 건 보니까 1, 2, 3등도 뽑았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거기서 또 다른 이 자웅을 겨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호자들 표정이 내 새끼 장하다 어떤 그런 표정도 있어요 지금.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데 산책할 때 우리 강아지 이쁘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못할 수가 없어요. 산까지 타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저 대회가요 12번째 열리는 개서핑 대회입니다. 이번에도 50마리가 4개 체급이 또 나눠지나 봐요. 네. 출전을 했는데 12분 동안에 5차례 출전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그냥 이쁘구나 이게 아니고요. 네. 서핑 지속 시간과 기술. 또 얼마나 자신감 있게 타느냐. 평가 요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자신감까지 포함돼야 되거든요. 표정에서도 드러나는 거죠. 네. 이런 걸 다 두루두루 평가해서 이제 우승자를 뽑았는데 네. 아까 좀 보셨던 강아지와 주인이 있죠. 똑같은 헤어스타일과 똑같은 모자를 그러네요, 진짜. 예, 그들이 우승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야, 정말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이 귀여운 강아지들의 서핑 실력 보느라 저희가 잠시 정신 팔렸는데 세상에 이분들은요. 넋놓고 있다가 이런 봉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파주의 한 군인 아파트에 간 큰 범인이 출몰해 재산을 털어갔다고 합니다. 어허. 무엇을 어떻게 털어갔다는 것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난 4일 밤 경기도 파주의 군인 아파트에 포착된 범인의 범행 모습입니다. 한 남성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마다 손잡이를 잡아당겨 봅니다. 순순히 열리는 문, 차 안으로 사라진 남성, 이내 뭔가를 챙겨 나오더니 다음 차량으로 이동합니다. 허허. 이런 식으로 군인 아파트에서 너무도 허무하고 순식간에 차량 6대가 잇따라 털렸다고 합니다. 아니, 홍유진 교수님 이거 진짜 간도 큽니다. 다른 범죄 대상도 아니고 군인들 차량을 노려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번에 밝혀진 이 사건으로 차량 6대가 이제 털렸고 네. 도난 현금만 수백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폐쇄회로 분석 등을 통해서 이제 추적을 한 끝에 네. 20대 범인의 남성을 검거를 하게 됐는데요.
이 범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군복무 시절에 운전병으로 복무를 했다고 합니다. 범인이? 네, 그렇게 이제 운전병으로 복무를 하면서 군인들이 차량의 문을 잘 잠그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 점에 착안을 해서 이렇게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야, 이게 참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군인들이 이렇게 허술해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군인들이라든지 자기 개인 재산에 대한 일단은 뭐 자기들끼리는 이제 군인 아파트니까 믿고는 있었지만은 안전 불감증이 제일 큰 거고, 우리가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경비원이 있거나 누가 언제 어느 때 왔다 갔다 할 줄 모른다는 건데, 그 회사라든지 군인 아파트 같이 이렇게 집단 밀집 지역은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는 그 사이에는 어느 누구도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기 때문에 감시의 망이 많이 소홀해졌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야, 이게 좀 허탈한 게요. 하재근 평론가님, 군인의 생명하면 뭐 안보, 보안의식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보안, 안보, 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정작 이 군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차량 통제를 별도로 안 하고 경비실이 한참 동안 비어 있었고, 거기다가 야간에는 경비 인력 자체가 아예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라도 지키고 부대도 지켜야 되는데 정작 자신들의 거주지는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글쎄요. 군인 아파트, 군인들이 거주하는 이 아파트의 거주 환경이 열악하다는 그런 반증 아닐까 하기도 생각해서 좀 씁쓸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289명입니다. 3,000명대까지는 아니지만 확산세가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월요일 기준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전체의 73.9%에 달하는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렇게 잡히지 않은 확산세를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백신 접종률을 살펴보면 오늘 0시까지 전체 인구의 75%가 1차 접종을 마쳤고요. 네. 접종을 모두 완료한 인원은 46.6%로 집계가 됐습니다. 사실 뉴스파이터가 거의 매일 코로나 상황을 전해드리면서 백신 접종률 현황도 전해드리고 있는데 정말 뚜벅뚜벅 접종률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확진자는 좀처럼 줄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하재근 평론가님, 정부가 즉 방역당국이 말했던 위드 코로나를 해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최선은 박멸 코로나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그 다음에 차선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코로나의 전파를 어느 정도 용인하더라도 치명률을 떨어뜨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치명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백신을 맞는 거니까 결국 국민 다수가 백신을 맞으면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방역을 완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처음에 올 초에 작년 말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이 국민의 70%가 맞으면 어느 정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겠느냐라고 했었지만 지금 델타 변이가 유행하면서 상황이 달라져가지고 70%로는 안 되고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이 고령층의 90%, 성인의 80% 이 정도가 맞으면 위드 코로나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맞게 되는 시점이 지금 10월 말경이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관련해서 방역당국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찾고자 합니다. 영국이나 독일 등 외국에서도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혹은 코로나19를 완치한 사람 혹은 음성 확인자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완화한 등 이런 백신 패스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일상 회복하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이런 해외 선행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백신 패스를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저희들이 적용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와중에 고3 학생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란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박성배 변호사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미리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서 올해는 대입이 무난히 진행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최근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대학별 고사를 앞두고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 각 대학들은 격리자 고사장 건물을 준비해 응시자 간 접촉을 차단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대다수 대학이 확진자는 대학별 고사 응시를 제한하고 있어서 시험을 앞두고 확진될 경우 대입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야, 참 그런 걱정 클 것 같아요. 그런데 조만간 그동안에 이제 많이 또 걱정하셨던 임신부들 그리고 미성년자들 백신을 접종한다는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유인경 평론가님. 예, 10월부터 이제 가능하게 했는데 근데 문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12세에서 17세까지의 그 미성년들 중에서요. 확진자 중에 위중증 환자가 3명이에요. 그런데 사망자는 없으니 없어요. 치명률이 이제 0%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일부 학부모들은 이런 걱정을 합니다. 지금 한 명도 이제 죽은 아이들이 없는데 치명률이 0%인데 심근염이라든가 각종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 백신을 굳이 맞아야 되나. 위중증 환자 3명도 뭐 수만 명 중 1명인데 이런 의견도 내보내고요. 또 접종 후 이틀까지는 이제 학교에 안 가도 됩니다. 백신 휴가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학생들에게 이틀이라는 건 굉장히 성적에 차이가 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성적 차이도 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이 돼서 도대체 이건 자율적으로 맡겨야 되냐 이렇게 돼서 학생, 학부모, 학교 교사들이 모두 의견이 달라서 다들 총체적 갈등에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꼭 이 심각한 상황, 부작용이 치명률, 목숨을 잃는 것만 부작용이 아니니까 이제 걱정이 클 것 같아요. 교육부 수장의 얘기와 그리고 이 학부모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의 접종 여부에 따라서 교내 활동상에 불이익이 없도록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무엇보다 예방접종은 본인 의사에 따라서 시행되는 것이므로 학교에서 접종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작용들에 대한 소식들을 많이 들으니까 아이들을 안 맞히고 싶은 마음이 큰데 왜냐하면 좀 무섭고 불안하니까요. 우리 누구는 맞고 누구는 안 맞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방역당국은 자율접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는 있습니다만 불안하기는 임신부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홍유진 교수님. 네, 현재 이 임신부들에 대한 정부의 접종 방침은요. 기저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12주 미만의 임산부들 같은 경우에 백신 접종 전에 태아의 상태를 고려해서 접종을 할 것을 이제 결정해라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태아의 상태를 고려하라라는 이 지침이 다소 좀 불명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애매모호한 좀 측면이 있어요. 임산부들이 이렇게 어떤 정부의 조금 명확하지 않은 지침 때문에 좀 불안한 측면이 있을 것 같다고 보입니다. 그러네요. 실제로 임신부들이 이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어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지금 12주가 지금 딱 경계거든요. 아무래도 아기가 있다 보니까 저는 안 맞을 거 신뢰가 가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 소중한 복중 태아 이 생명한테 엄마로서 정말로 혹시라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 그 부작용 나오면 정말 그 고통은 평생 가니까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저런 마음도 좀 이해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요. 사실은 이 정부가 소상공인분들 그리고 이 자영업자분들 이분들의 어떤 이 매출을 증대를 위해서 도입했던 카드 캐시백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우선 이 카드 캐시백이 뭔지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선 2분기보다 소비를 더하면 더 쓴 돈의 일부를 돌려주는 상생소비 지원금인데요. 이제 이게 다음 달부터 2달간 시행이 되게 됩니다. 이 기준은 4월에서 6월 월 평균 카드 사용액이 되는데요. 이것보다 10월, 11월에 3% 넘게 돈을 더 쓰면 그 초과액의 10%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게 또 무제한으로 돌려주는 건 아니고 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 1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월에서 6월 3달간 월 평균 100만 원을 쓴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카드를, 네, 이 사람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103만 원을 써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3% 넘게 더 써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103만 원을 넘어가는 부분부터가 이제 초과액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 이 사람이 10월에 153만 원을 썼다라고 한다면 50만 원이 초과액이 되는 거고 그 50만 원의 10%인 5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야, 이게요. 수학 문제 푸는 것 같죠, 여러분? 이거 돌려받으려고 제가 내가 4월, 5월, 6월 달에 카드 얼마나 썼는지 한번 계산해보자. 사실 이러시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 하는 것도 뭐 의구심이 들지만 일단 이렇게 해서 돌려받는 금액이 물론 저 돈도 적다는 게 아니라 저 돈을 받기 위해서 글쎄요 실제로 카드를 내가 많이 쓸까 하는 생각은 들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하재근 평론가님 카드를 그러면 어디에서는 어느 장소 어느 매장 가서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외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외되는 곳 말고는 다 되는데 일단 되는 곳이 모든 배달앱, 영화관, 호텔, 기업형 슈퍼마켓, 각 지역의 가게들 다 되고 그런데 되지 않는 곳이 어디냐면 대형마트, 백화점, 홈쇼핑, 대형 종합 온라인몰, 유흥업소, 해외 직구, 세금, 보험료 이런 곳은 안 되니까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슥 지나갔으니까 여러분들 어디서 쓴다는 거야. 대체 한번 볼게요. 카드 캐시백이 가능한 곳, 전통시장, 배달 앱, 요즘 뭐 많이 뭐 불티나게 시키죠 여기서. 영화관, 기업형 슈퍼마켓, 요 동네 이런 거 많이 있죠. 대형 병원, 이런 데서는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 돼요. 여기는 대형 마트. 이게 기업형 슈퍼마켓과 다른 거예요. 대형 마트, 백화점 아울렛, 유흥업종, 그리고 대형 종합 온라인, 뭐 요즘 뭐 로켓배송 이런 거 많이 시키는 그런 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또 알고 계셔야 돼. 이게 정말로 무슨 문제 푸는 것처럼 복잡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그런데 알았다 쳐요. 저거 신청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음 달 1일부터 9개 카드사 중 한 곳에 온라인, 전화 또는 관계은행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첫 주에는 국민지원금 신청과 마찬가지로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른 오부제로 운영되는데 여러 종류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한 개 카드사에 신청하면 통합돼 계산됩니다. 지급 방법, 지급 시기도 나와 있을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지원금은 11월 15일과 12월 15일 각각 전담 카드사에 자동 지급됩니다. 지급된 지원금은 사용자 제한 없이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지만 내년 6월 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요,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까 혹시 이제 관심 있거나 내가 좀 이번에 카드를 많이 썼어 하면 해당되시는 걸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왜냐하면 주겠다는 걸 안 받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요. 그런가 하면요, 도심 한복판에 한복을 입은 여성이 나타났다? 상복을 입은 여성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조화로 장식한 검은색 운구차 그리고 상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지 사진 함께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상복을 입은 여성이 뭔가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돌잔치 자영업자라고 적은 영정 액자였는데요. 사적 모임 민원 제한으로 돌잔치가 사실상 금지되면서 관련 업계가 고사할 위기라고 호소하기 위해서 이런 시위에 나선 겁니다. 하하, 상황이 이 지경까지 됐네요. 하기는 유인경 평론가님, 제가 요즘 이 주변을 봐도 돌잔치 하시는 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예전에는 뭐 호텔을 빌려서까지 하시는 분도 많고 네. 지방에서 갔다 올라오셨는데요. 네.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수도권 등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서 6명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6명이라는 기준이 보면요. 친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아기까지 치면 7명이거든요. 참. 그럼 그중에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그만둬야 되나? 한 분을 빼야 되나? 제비뽑기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부모는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조부모들 중에서 빠져야 되는데 요즘 보면 대부분은 외동 아들, 딸들이고
손자 대부분 한 명 낳기 때문에 반드시 참석해서 돌잡이를 뭘 하는지 봐야 되겠다는 분이 많은데 이게 무슨 근거로 나왔는지 잘 모르겠고요. 네. 그러니까 현실이다 보니까 돌잔치 업계가 예전에 굉장히 풍성했으면 각종 이벤트 뭐 이런 거 했어서 제발 좀 현실감 있는 조처를 해서 소상공인도 살고 가족들도 좀 평화로운 돌잔치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렇게 인원 제한을 해놓으면 돌잔치 업계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돌잔치를 하시려는 분들도 돌잔치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아무리 생각해도 해봅니다. 6명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좀 나와야 될 것 네네. 같아요. 현실을 반영한요. 요즘 뭐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졌습니다. 그래서 산책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세상에 산책길이 오싹길로 변했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그젯밤 11시가 넘은 시간 강원도 속초의 한 공원에서 한 20대 커플이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반대편에서 한 30대 남성이 나타나더니 기습적으로 이 커플을 향해서 흉기를 휘두르고 도망을 쳤다고 하는데요. 이 커플과 가해 남성 일면식도 없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아니 아닌 밤중에 진짜 날벼락입니다.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저 연인들은요. 하재근 평론가님. 네,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고 갑자기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되게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그랬겠죠. 거예요. 그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데 아우. 남성의 경우에 네. 손목이랑 목에 크게 부상을 입어서 어머, 봉합 세상에. 수술을 했는데 아이고. 이게 인대라든가 신경이 완전히 복원될런지는 향후의 경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머, 세상에. 여성은 목을 9반을 꿰맨 상태라고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얼마나 이 지금 다친 부위만 봐도 보세요. 이거는 박성배 변호사님, 저 피해 보신 분들이 피해 남성과 여성의 이 피해 부위를 보면 거의 급소 부위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흉기를 사용해 급소에 해당하는 부위를 가격한 상황이므로 이 사건에서도 일단은 특수상해죄를 입건했지만 살인미수죄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경찰이 사건 발생 직후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어제 오전 피의자를 검거해 일단 특수상해죄로 입건을 했습니다. 아하. 조사 초반 피의자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묵비했는데 경찰 추가 조사를 통해 범행 동기 등에 관한 진술을 확보한 상태이고 현재는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잡았기에 망정이죠. 정말 못 잡았다면 정말 가슴 철렁한 순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을 텐데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요.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평소에 산책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주민분들이 불안감에 떨 수밖에 없는데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도 가끔 오는데 이제 밤에는 안 오려고. 그리고 목검도나 주문했어요. 무서워. 경찰서에서 자주 이제 돌아야 그렇죠. 된다고 봐요. 경찰관들이 수시로 밤에 7시 넘어서는 순찰을 자주. 이 사건으로 평범한 일상이 위협을 받고 있어요. 앞서 주민분 얘기 들으셨죠? 얼마나 불안하면 산책길에 목검을 들고 나와요, 지금. 사실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집콕 생활이라든가 재택근무로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에게는 동네 산책이 정말 커다란 힐링과 위로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마음으로 산책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면 얼마나 이런 범죄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찰 관계자는 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해당 호숫가라든가 시민들이 많은 찾는 곳에 대해서 순찰을 강화하겠다고는 했지만 네. 한도둑 100명이 못 잡듯이 이런 흉기를 든 사람들에서는 좀 강화해도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정말 불안한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밤 산책길을 위협하는 사람이 또 있었다면서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이번엔 지난 토요일 밤 부산의 한 주택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동네 주민이 강아지를 데리고 밤 산책을 하다가 수상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하. 이 주민에 따르면 당시 어떤 아저씨가 빌라를 향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어찌나 소리가 컸는지 이어폰을 끼고서도 이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친구들에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이 주민은 지나쳐 왔는데 멀리 가지 않아서 경찰과 마주치게 된 거예요. 이 경찰은 혹시 흉기를 든 주치자 못 봤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됐고 이 주민은 수상한 사람은 봤지만 흉기는 못 봤다라고 대답하고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산책을 하던 주민요. 생각해보니까 하마터면 무슨 봉변을 당할 뻔했어요, 진짜 하재근 평론가님. 그러니까 저 주민은
그 주치자가 위험하다는 느낌은 받았지만 그분의 생각 속에서는 흉기를 못 봤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경찰이 물어봤을 때. 그래서 흉기 못 봤다고 대답을 했는데 진짜 그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진을 찍어놨었잖아요. 친구들한테 보냈잖아요. 그 사진을 다시 본 순간 소름이 쭉 돋았다는 거죠. 세상에. 그때 나는 흉기를 못 봤는데 사진을 봤더니 그 안에 뒤늦게 흉기가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사진을 이렇게 확대해봤겠군요. 저 사람이 한 손에 흉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 사진으로 확인이 돼서 세상에 사후적으로 무서웠다. 주민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 얼마나 저걸 나중에 확대해봤을 때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겠어요. 근데 저 흉기를 들고 있던 남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당시 경찰은 이미 취객이 흉기를 들고 다닌다는 신고를 여러 건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이 남성을 발견했을 때 남성은 전봇대에 기대서 흉기를 떨어뜨린 상황이었지만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현장에서 남성을 검거합니다. 그리고 이 남성에게 과거 정신질환 치료 전력이 있다는 사실과 음주 상태임을 확인하고는 곧바로 남성을 병원에 72시간 응급 입원 조치했습니다. 물론 과거에 정신치료 전력이 있다고 다 저런 행동을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런데 저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혹시 있었을까요? 홍유준 교수님? 네, 당시 출동한 경찰들에 따르면 이 검거된 50대 남성이 저녁 식사를 하고 집에서 이제 잠을 잤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밤 10시가 넘은 이후에 갑자기 밖에서 굉장히 무슨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됐는데 이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진술을 합니다. 그때 밖으로 나갈 때 누군가가 나를 위협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흉기를 들고 나갔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하하. 뭔가 이것도 뭔가 망상일 수는 있는 거예요. 누군가 자신을 위협한다고 느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흉기를 들고 나왔다고 일단은 본인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상황으로 끝날 게 아니라 저 사람이 혹시라도 이후에 이 똑같은 행동을 반복할 위험성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뭐 구속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겠지만 그러니까 위협을 가하지도 않았고 또 피해자도 없기 때문에 구속하는 대신에 처벌 대신에 응급 치료만 했다는 거예요. 네. 이제 경찰들의 말에 약간의 위안을 받는 것은 앞으로도 보건소와 협력해서 입원을 좀 하고 네.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약속이 꼭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 치료글에 물론 정말로 경찰이 판단 잘 했을 것 같아요. 처벌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이 남성에게는 치료와 갱생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이 관리도 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출근길인 줄 알았는데 느닷없는 황당한 상황에 직면한 남성이 있다고 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얼마 전 출근 시간 지하철 안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남성이 앉아있는 여성의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당시 남성은 한 손으로 휴대전화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른 손에 땀이 나니까 이걸 옷에 닦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지켜보던 앉아있던 여성이 이 모습을 몰래 3초간 촬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남성이 내 앞에서 성기를 15회 만졌다라면서 공연 음란죄로 고소를 한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황당한 상황입니까?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사연을 토대로 저희가 그린 거예요. 저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성분이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뭔가를 열심히 이제 보고 있었겠죠. 그런데 손에 땀이 나는지 옷에 닦았는데 그걸 보고 지금 자신에 대해서 자신 앞에서 남성이 몹쓸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지금 그 손에 땀을 남성이 옷에 닦았다고 했는데 그 옷이 하의가 아니라 상의라고 위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공연 음란이라고 하기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남성이 뒤늦게 자기가 공연 음란죄로 신고당한 걸 알고 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가 그날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적어서 올리고 그다음에 고소한 여성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고소한 여성이 이 남성의 사연을 읽고 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네. 그거 내용을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면서 그날 내가 다른 일로 신경 쓰여서 너무 힘들었고 네. 근데 누가 앞에서 상의에 손을 닦길래
신경이 쓰이고 불쾌해서 네. 그냥 누구 한 명 고소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 아무 이유 없이 신고했다. 네. 누구 인생 망칠 생각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여성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네. 일단 고소를 당한 남성분이요. 하나만 정정하면 고소를 당한 남성분이 억울한 마음에 당시의 상황을 기억을 아주 세밀하게 더듬어서 그때의 기억을 올렸더니 사연을 올렸더니 우연찮게 또 이 사연을 당시에 그 여성이 보셨나 봐요. 그래서 이 남성에게 연락을 취해왔답니다. 먼저 여성이.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남성분의 해당 남성분의 이 사연을 당시의 상황을 내가 듣고 보니 그 상황이 즉 음란한 행동을 한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겠구나.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겠구나. 이랬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근데 유인경 평론가님 그 이유가 고소한 이유가 그날 기분이 나빠서 누구 한 명 그냥 고소하고 싶어서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이분만이 아니라 부인과 자녀를 데리고 벤치에 앉아있던 가장도 무차별하게 때리는 여성이 있었는데 그냥 이유 없다라고 이게 너무 속상했거든요. 근데 공연 음란죄로 고소한 여성이요. 정작 촬영만 원본을 보니까 음란행위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여성의 촬영본에는 그냥 남성이 휴대전화로 게임하는 모습뿐이었어요. 그러니까 무고인 셈이죠. 네. 수사가 가서 뭐 이것저것 다 밝혀내니까 남성이 그날 자기가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게임한 모바일 게임한 접속 시간 그리고 동의를 한 시간에 여자친구하고 손가락으로 다 눌러서 나눈 메시지 내역까지 다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랬냐고 물었을 때 신고자가 뭐 그냥 그랬을까지 다 밝히고 증거자료 나서야 이 사람은 이제 혐의 없음 이렇게 됐는데 네. 그 기간까지 얼마나 황당하고 당혹스럽고 억울했겠는지 충분히 정말 가늠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어처구니가 없어. 이 여성이 했던 말이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날 자기가 다른 것 때문에 신경을 너무 쓰는 힘든 상황이어서 누가 앞에서 상의부, 위도 부분을 손바닥으로 만져서 신경 쓰이는 행동 하나가 불쾌해서 그냥 누구 한 명을 그냥 고소하고 싶어서 아무 이유 없이 신고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한단 말이 뭔지 아세요? 인생 망치려고 한 건 아니었답니다. 홍유진 교수님, 이 고소 혐의가 지금 자신의 앞에서 음란한 행동했다는 그 이유로 고소인데 인생 망치려고 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네,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억울한 심정일 수 있었겠는데요. 네. 이 사건이 지하철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보니까 이제 광역철도 수사과에서 이제 피해자 조사가 진행이 됐어요. 이 조사에서 남성이 무혐의를 당연히 주장을 했겠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네. 자신이 굉장히 많이 억울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맨 처음에 수사를 받으러 이제 오라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혹시 이것이 보이스피싱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정도로 왜냐하면 본인은 그러한 어떤 뭐 문제가 되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요즘 이런 보이스피싱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당황스러워서 확인까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조사를 받을 때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한 건 누군가한테 어떤 피해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내가 그렇게 만진 적이 없다. 게임에 집중하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나온 행동이지 땀 닦거나 옷 매무새를 그냥 다듬은 행동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억울함을 토로를 하셨죠. 네. 그런데 이상한 대목은요. 여성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내가 그냥 누구 하나 기분이 안 좋아서 그날 고소하고 싶어서 했던 행동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고소가 취하되지 않고요. 그대로 수사가 이어졌대요. 왜 그랬는지 관련 내용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여성도 내가 그날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런 일을 했다라는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하철 수사대 쪽에서는 일방적으로 성범죄자로 몰아갔기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현실 자체가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죠. 수사 과정에서 불합리한 대우들을 받은 거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이게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잖아요. 성범죄자가 되냐 마냐에 그것이 이제 진술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자기도 직접 당해보니까 너무너무 힘드셨다고 정말 다른 분들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센터에서는 해당 남성의 이 수사 과정에서 많은 도움과 이제 조언을 주셨던 그 센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남성이 김유진 아나운서 앞서 남성 측 얘기는 그거잖아요.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지하철 수사대 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성범죄자를 몰렸다. 수사 과정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다. 왜 무슨 근거로 이렇게 주장하는 걸까요? 일단 광역철도 수사과의 피의자 조서를 보면 이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조사관이 해당 남성에게 땀을 중요 부위의 옷에 닦은 이유가 뭐냐, 성적 욕구를 풀기 위해서 특정 행위를 한 것 아니냐, 일반적인 상식으로 지하철에서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유도 질문들을 해서 뭔가 문제가 됐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된 건데요. 네. 이에 대해서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측에서는 남성 인권을 무시한 편파적인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광역철도 수사과는 잠복 수사까지 했지만 결국 이 남성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하고요. 해당 남성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결국 혐의 없음 이렇게 기소 자체를 안 했어요. 그냥 재판까지도 안 간 거잖아요. 기소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 억울한 이 남성 입장에서는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거란 말이에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떤 결정을 하는 거에도 이때까지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바로 결정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일단은 차근차근 이런 것들을 무고로 고소를 할지 아니면은 민사 손해배상 절차를 밟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 여성분께서 남성분의 그 신체를 3초 동안 촬영을 했기 때문에 불법 촬영으로 또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해당 남성 입장에서는 일단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재판에 가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으니 그냥 사안을 이쯤에서 그냥 아우 힘들지만 마무리할까, 아니면 도저히 못 참아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까 지금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이 고소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범죄가 아닌 걸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범죄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사건의 실체관계를 밝혀달라는 취지로 고소 등을 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어떤 범죄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반대로 신고한 측의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여성이 누구 한 명을 그냥 고소하고 싶어서 아무 이유 없이 신고하게 됐다라고 말한 자체가 사실이라면 다분히 무고죄 등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합니다. 하하.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이 정말로 기로에 섰다가 정말로 이 나락으로 떨어질 뻔한 그런 아찔한 사건이잖아요. 이제라도 뭔가 이 진실이 밝혀져서 천만 다행인데요. 앞으로 혹시 이 남성 어떻게 일단 이 상황을 또 이어갈지 저희가 또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얼마 전 저희 뉴스파이터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새벽에 호신용 3단봉을 들고 윗집을 찾아가서 난동을 부린 남성의 사건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새벽 아랫집에 살던 한 3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윗집을 찾아가서 가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고 하는데요. 세상에. 범행 이유가 층간소음 때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층간소음 뭐 대체 얼마나 심했다고 또 이번에 흉기를 들고 윗집에 갑니까? 유인경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날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좀 다툼이 많았는데 아하. 그날 흉기를 들고 가서 싸우고 다툼이 있다가 이런 사건을 벌인 건데요. 너무 안타까운 건 그 집 주인격인 40대 부부는 이 흉기에 맞아서 2분 다 사망했고요. 아이고. 그분들의 부모님인 60대 부모님들은 중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세상에. 그다음에 초등학생, 중학생인 10대 자녀들은 마침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있어서 생명에 지장이 없고 상처는 받지 않았지만 너무나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아서 지금 심리치료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사람의 분노가 전 가족을 너무 지옥 같은 상황에 빠뜨리는 것 같고요. 10대 자녀들이
직접 그 모습 못 봤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모를 못 구했다라는 죄책감에도 시달릴 것 같아서 세상에. 지속적인 치료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층간소음 갈등이 지금 이런 날벼락 사건이 됐습니다. 정말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빚어졌는데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 스트레스가 누적돼가지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왔을 수도 있고 위험만 갔을 수도 있고. 세상에 평소에 무슨 층간소음의 이 갈등이 심했기로서는 이런 사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아니나 다를까 층간소음 문제로 상당 기간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30대 남성은 지난 17일 오후 6시 59분경에 112에 신고 전화를 걸어서 윗집에서 너무 시끄럽게 한다고 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경찰은 층간소음을 중재하는 국가소음정보 시스템 EUSAI 센터에 민원을 접수하라고 안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혹시요 평소에 이런 층간소음 분쟁이 있었을 때 윗집 아랫집 해당 윗집 아랫집 뭔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 측은 그때만 해도 가해자가 피해자 측을 위협하거나 폭행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찰이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해당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그 남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재근 평론가님. 그 아랫집 남성은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112에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자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체포가 됐는데 그 가해 남성이 하는 말은 평소에 내가 공부를 하는데 위에서 소리가 들려서 방해가 됐다. 그래서 인터폰으로 자주 항의를 했었고 그 사고가 난 그날도 밤늦은 시간에 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서 위에 올라가서 항의를 하다가 그 준비해간 흉기를 휘두르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가해 남성의 주장일 뿐입니다. 네. 혹시 가해 남성이요. 평소에 감정 조절이 좀 힘든 사람이었을까요? 홍유진 교수님? 네, 지금 이 가해 남성을 살펴보면 어떤 그 소음 때문에 살해 욕구를 느낄 만큼 굉장히 예민하고 가민한 성향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그 소음을 빌미로 이제 실제로 살해를 한 어떤 분노를 이게 굉장히 표출하는 성향이다 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이 가해자 술도 마시지 않은 맨정신 상태였고요. 그리고 평소에 정신병력도 없는 평범한 30대 남성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피해자들의 지인에 따르면 네. 이 남성이 지속적으로 계속 항의를 해와서 피해자 가족들이 너무나 힘들어했다. 세상에. 그래서 이제 이 아래층 남성이 좀 예민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네,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이 정도로 만약에 소음이 좀 있었으면 주변 사람들도 알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 수도 있는데요. 네. 이 아파트의 주민들은 이 아파트가 지어진 지 한 10년이 채 되지 않았고 얼마 안 됐네요. 네, 굉장히 튼튼한 편이어서 그간에 어떤 층간소음의 문제가 거의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공동주택이지 않습니까? 아파트면. 그래서 공동주택이면 어느 정도의 소음은 좀 피할 수 없는 면이 있는데 이렇게 범행을 저지른 이 아래층 남성은 지나치게 민감한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평소에도 주변 분들이 윗집의 상황에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인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좋은 애들이에요. 남들한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적도 없고요. 그리고 장사하면서도 되게 열심히 살고 조금만 걸어가도 전화하고 엄청 예민하시고 제가 놀러 갔을 때도 바닥에 매트 같은 거 다 깔아져 있었고 애들이 크다 보니까 집에 있을 시간이 없어요. 다들 학원도 다니고 친구를 초대하고 놀고 그런 애들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도 애들한테 엄청 조심하라고 하고 조용히 하라고 하고 그러시거든요. 세상에요. 지금 주변 분들, 지인분들도 지금 너무너무 안타깝고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 남성 자수를 했습니다. 지금 혹시 범행에 대해서 지금 반성한다는 뜻일까요? 지금? 가해 남성 입장에서는 평소 갈등의 당사자였고 목격자들도 있는 상황에서 자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해 남성은 그동안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고 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와중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후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를 받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확인한 뒤 이 가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세상에 이번 사건 보면서요. 진짜 층간소음이
진짜 이제는 개인 대 개인 간의 문제로만 놔둬서는 절대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죠. 더구나 이제 주민들도 권리들을 굉장히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게다가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너무나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시간차가 다른 분들이 많습니다.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달라서. 근데 보니까 작년 한 해에만 층간소음 신고가 42,000건입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에 비해서 60%가 늘어났는데 네. 올해는 상반기 반년 동안만 27,000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신고 건수가 이 정도고 분쟁 건수는 대단하겠죠. 홍유진 교수님, 사실 층간소음은 아마 시청자분들도 아마 지금도 이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직접 대면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일까요? 어떻습니까? 위층과의 어떤 예를 들어 그 해당되는 집과 직접 대면하는 것 적절한 방법일까요? 이렇게 층간소음이라는 것이 이미 이제 대면하기 전에 감정이 상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제 좀 대면을 하게 되면 좀 감정이 그렇게 좀 안 좋은 감정으로 표출이 될 수 있을 오히려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 거예요. 높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쟁을 조정해주는 어떤 연락을 취하거나 아니면 관할 구청에 이제 연락을 취하거나 이런 간접적인 방식으로 먼저 해결을 먼저 해 보시고 네. 그 다음 이제 그 차차 좀 대화나 이런 걸로 풀어 나가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직접적인 대면보다는 중재자가 있으면 더 좋고요. 안 되면 일단은 어쨌든 직접적으로 이 뭔가 해결하는 노력은 정말 오히려 더 화를 부를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층간소음 갈등을 해당 개인 대 개인의 문제로 나서는 절대 안 되겠다. 뭔가 이 부분에 사회적 합의, 사회적 대책도 나와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